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매주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는 김영희에게 들리는 경제 라디오 시간입니다. 놓치기 쉬운 경제 뉴스를 저와 훌륭한 게스트분들이 함께 챙겨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게스트는 한국경제의 다음 판을 모색하는 훌륭한 경제학자시죠. 네, 각수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선 제 시청자들도 다 각 박사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경제담판에서 뵙기도 하지만 오늘 들리는 라디오에 김영희 교수님 진행하시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김영희 교수님과 최근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또 이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좀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박사님하고 작년 12월이었던가요? 네. 예, 그때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여러 분야의 토론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그 시청자들 정말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박사님 다시 한번 모셔달라. 네. 이런 거 요구도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 이제 여름이 됐네요. 그렇네요. 벌써 여름입니다. 예, 그때하고 경제 상황도 이것저것 조금 더 변했을 텐데요. 네. 물론 그 큰 시각은 유지하고 계십니다만 요새 각 박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 이슈 같은 거는 어떤 것인가요? 요즘 언론에서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의 변화함에 따라서 이 자본시장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미 연준은 한 번 내린다, 두 번 내린다, 이견이 분분하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또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보통 이제 이런 경제방송 하는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좋을 때 막 말씀을 드리고 언제쯤 나오실 걸 고민하라는 말씀은 잘 못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김영희 교수님한테도 들으시겠지만 언제쯤 나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는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것도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릴까 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제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면서도 오늘 그 유치권 설정했는 그 토지 건물들 제가 2개를 보고 왔거든요.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 같고 유동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어제도 뉴스 들으셨겠지만 엘니냐 현상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부분과 물가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성을 줄 건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언제 인할 것인가. 이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는 언제쯤 이번 FOMC에서 조금 인하 시점 폭도 미뤄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김영희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학자라는 입장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 드리면 만약에 제가 연준 의원이면 동아 의원이면 저는 금리 인상 쪽으로 신경을 쓰지 인하 쪽으로는 좀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저렇게 사상 최고치의 주식시장에 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물론 아직 3%대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되고 있는 모습 그런데 하반기 들면은 조금 경제가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기업들이 1, 4분기 현금 유동성 보유율이 4조 1천억 달러라 그러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기업이 상당히 자본이 많고 또 지금 수익이 좋으니까 결국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업이 수익 내고 유동성 현금 자산을 4조 달러나 가지고 있다면 고용 문제나 이런 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고용 데이터가 좀 혼란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하반기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게 제가 만약에 연준 시장위원이면 공개시장위원이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다는 것보다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니까 또 대선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내린다면은 한 번 정도는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2번 정도를 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다른 경제학자분들이 한 번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7월 달은 물 건너간 것 같고 9월 달 11일, 12일 사이 회의에서 아마 한번 내리는 제스처를 보여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선에서 조금은 유리한 입장을 갖도록 하지는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좀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예, 그런데 그 기업 조사를 하면은 지난 5월달에 네. 고용이 한 27만 2천 개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네. 예, 그런데 미국은 또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이걸 보니까 40만 8천 개나 감소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각 박사님은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미국에서도 사시고 아이고. 또 공무원도 하셨었으면 교수도 하시고요. 예.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연준에서 그런 이야기가 최근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점도표 믿을 만하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고용 지표 데이터가 노동부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ADP 같은 데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데 각 기관별로 지금 데이터가 고용률은 뭐 그렇게 하향 안정되는 것 같고 예. 실업률도 약간 상승하다가 좀 안정되는 예. 모습을 계속 뭐 4%에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과연 실업률 문제나 고용률 문제를 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면 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제 아들도 재테크를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교수님은 제 딸은 보셨지만 아들은 못 보셨는데 제 아들이 이 컴퓨터 엔지니어라서 이쪽 계통의 일을 하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거의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주택 가격은 거꾸로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주택도 가게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현금 자산이 한 3조 달러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계 부동산 싱글 패밀리 하우스 같은 주택 문제는 신규 주택 건설이나 뭐 기존 주택 구매 지수 이런 거 실러 캐슬러 지수는 좀 나쁘지가 않는데 상업용 부동산 지수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컬 뱅크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업률 데이터를 놓고만 보면 고용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전체 기업의 어떤 수익은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님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 수익을 이끄는 엔진은 매그니피센트 7으로 지금 압축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부 테크 기술 관련 주들이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들 회사들이 수익을 내는 건 맞는데 제조업에서 별반 고용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균적으로는 뭐 실업률이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업률은 예. 좀 올라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용 문제만 딱 놓고 봐서는 좀 불안하고 자영업자나 미국은 어쨌든 서비스업 중심이니까요. 예. 예. 자영업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파타임이 됐든 뭐 알바가 뭐 알바도 같은 말이지만 그런 쪽의 고용 시장은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미국 경제에서 먼저 다양한 이야기 각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이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미국 나스닥 시장이 대만 주가 다음으로 많이 오르고요. 우리 주가는 거의 뭐 정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부에서는 뭐 미국 주식시장 낙관적으로 보지만은 뭐 고요 속에 폭풍이 온다. 이런 제목까지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각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미국 주식시장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저도 이제 그 경제 단판도 하고 오늘 교수님 들린 라디오도 나왔지만 제가 또 이제 방송을 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연합뉴스경제TV에 하나 진행을 하고 경제프리즘. 그렇죠. 한국경제도 경제전쟁꾼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한 번 나와주셨죠. 지난주에 경제전쟁꾼을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이 되면 상당히 좀 출렁거림이 클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즐길 수 있어요. 즐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도 주시고 하는데 이제 경제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면 더 갈 때는 뭐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올 때를 잘 말씀을 안 물어보시잖아요. 언제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보면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상황이 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장은 상당히 차분한데
이게 차분한 정도가 비정상적인 것 같다. 예, 예. 이제 그런 표현도 썼고 2024년 지금까지 한 S&P는 14% 상승을 했는 걸로 예, 나타나고 예,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주식시장에 뭐 걱정할 거 있나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5만을 향해서 이제 뭐 돌진해도 되지 예.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교수님 잘 아시지만 공포지수라고 하는 거 예. 12OE에서 발표하는 빅스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빅스를 들여다보니까 사상 최저로 또 낮게 지금 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2쯤 되죠. 예, 12 정도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자료를 보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게 2005년하고 2007년 사이에 예. 약 12 정도가 됐다가 예, 2008년 서프라임 때 예. 예, 80까지인가 튀어버렸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만 놓고 뭐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공포를 조성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장이 좋으니까. 근데 과거 데이터를 참고를 한다면 지금 지난해와 올해까지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이 마냥 즐길 수만도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는 예. 뭔가 시장에서는 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한번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드려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예. 아직까지 안 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확률상으로 보면 과거에 60년대부터 쭉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면 확률 100%로 1년 뒤에 경기 둔화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트로도 옛날에 저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점을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는데 둔화가 온다. 그럼 언제 올 것이냐? 그러면 보통 1년 뒤에 오는데 2023년 1월부터 역전이 됐는데 그럼 2년째인데 벌써 1년 반이 지나는데 이게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에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상당할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가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최근 이제 전문가들 속에서 가운데서 루비니 외에 지금 닥터둠 우리 김영 교수님도 뭐 닥터둠의 한 분이시지만 닥터둠들이 좀 나타나서 최고로 심하게 지금 그 장의 폭락을 예측하는 분이 9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공황 상황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나오고 있고 이제 세 번째 근거로는 뭐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 팬데믹 시작하고 또 끝날 때도 많이 강연에서 강조를 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변화 현상하고 질병 문제가 있거든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엘니냐 현상은 많이 들어보셔서 지구상에 지금 각종 기후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이다, 뭐 태풍이다, 지진이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노아 미국 기상청에서 예측한 바로는 가뭄이 여름에 상당히 횡행하면서 곡물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 말씀을 드렸는데 H5N1 조류독감 이게 또 그 유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뭐 한국 분들 중에서 누가 말씀하셨으면 제가 고개를 한번 갸우뚱했을 건데 미국 쪽에서 계속 믿을 만한 기관들에서 나오는 뉴스라서 CDC에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방금 뒤에 말씀은. 그래서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사망률이 최대한 50% 된다 그러거든요. 코로나가 0.8인가 0.9인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나 밸류 체인이 다 스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경험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mRNA 백신이 유효하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지금 백신 개발 이야기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찻잔 속의 태풍인 것 같다. 그래서 월드뱅크나 IMF도 교수님 아시다시피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다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도 올렸고 중국도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지금 다 올리는데 이게 내년에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요인 때문에 저는 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평온이 너무 오래 가는 거라서 왠지 익숙치 않은 그런 불안감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미국 주시장에 하면서 AI 파천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출구 곁에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간접적으로 드렸습니다. 하여튼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지금 너무 모이는 것 같고요. 저도 또 돈이 한쪽으로 모이면 또 그 부작용이 또 나중에 나타나도록 그 시기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금 교수님이 중요한 그 충분 조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한 가지가 더 붙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 IMF 위기가 나기 전에 우리 환율이 1,400원이었거든요. 일본의 환율이 지금처럼 한 150엔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 위기가 빵 터지면서 2,000원까지 가고 막 뒤집어졌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달러 강세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달러 강세는 더 심해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에다가 무역 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가 누적이 되고 금리가 높은 상태가 되니까 이 부채 비용, 조달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 국내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 비용이 늘어나면 달러를 찍으면 되지만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개도국이나 중진국 정도 되는 국가들의 환율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의 위안화와 엔화가 저렇게 절하되는 과정에서 우리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수출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 수출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경쟁력이 있을까? 이제 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 물가에 또 나중에 뒤에 우리나라 경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강달러세 이게 많은 주변 국가들의 환율을 약세로 돌려놓음으로 해서 프라자 합의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또 한 번 외환위기는 어느 국가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저 국내 경제 아까 토지 건물 어디 방문하셨다고 그랬죠. 최근에 뭐 저 아파트 통계 보니까 서울 강남 상구는 조금 오르고 다른 지역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실물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하는 사람이면 뭐 부동산도 알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뭐 노도강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은 허수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 종부세도 면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부양책을 정부가 내놓을 기대감을 깔고서 지금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어떤 그 상승세가 다시 시작된다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동산 경제학자들께서야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는 길에서 유치권 설정한 건물 건설 현장을 제가 두 군데를 봤거든요. 용산에 한 군데가 있고요. 웰컴 저축은행 바로 옆에 보면 제가 눈으로 그냥 대충 측정컨대 한 약 1,000평 조금 넘거나 모자라는 그 건물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는 와중에 합정동 근처에도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PF 대출의 부실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구라든지 지방의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우려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 주택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탔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기대감을 깔고 완전히. 근데 이게 추세선으로 돌아설 것인가는 앞에서 김영익 교수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환율 정책 여러 가지 국제 질서 상황을 놓고 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내놓는 이런 낙관적인 소식에 너무 일찍 달려드시는 거는 좀 피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저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데 뭐 최근에 저 그쪽 강남이 일부 지역이 오르다 보니까 또 생각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저 물가 뭐 기후 변화 그다음에 조류 뭐 이런 거 공급 측면에 충격이 오면 또 물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미국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 세계 경제의 어떤 뭐 소비자 물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20위는 금리를 인하시켰고 제일 먼저 인하한 게 이제 캐나다였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0.25% 인하했는데 이제 이거는 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인하 쪽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반기 물가의 안정성보다는 이 변동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플라이 체인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결국은 미중 간의 대립 구도 또 EU와의 대립 구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광물이라든지 원자재의 이 공급 사슬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노동시장이 뭐 혼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네.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금 비용 부분이 상당히 상승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소비 성장이라고 하는 또는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이런 지표들이 네. 급락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계도 실탄이 충분한 것 같고 기업도 실탄이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도 뭐 고용할 테크 기업들은 고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놓고 봐도 견조한 소비세는 예. 당분간 지속된다.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사슬이 붕괴는 아니지만 사슬에 만약에 조류독감 같은 뭐 또 다른 팬데믹이 나온다면 뭐 공급 사슬이 붕괴돼서 뭐 진짜 세계는 엉망이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급 사슬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는 상승 압력이 존재하지 하방 압력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는 거기다 한계를 더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 문제만 더 더하면 예. 우리나라의 하반기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은 상당히 셀 것이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한전이라든지 전력 회사들이 결국은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다 누르고 있는데 그 과정을 더한다면 우리 하반기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예. 상당히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뭐 금, 수박, 금이 많이 이야기되겠지만 나중엔 다이아몬드 아니면 플래티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각 박사님 모시고 세계 그 주요 이슈 특히 미국 그 주식시장 뭐 지금 좋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내 그 부동산 경기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물가 특히 좀 미국 물가, 우리나라 물가에 대해서 조금 위험 요인을 좀 많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뉴스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네. 뭐 최근에 우리 금리나 FMCU 우리 금리 인하에도 그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언론에서 이쪽으로 많이 실고 있고, 한국은행이 최근에 그 74년 창립 기념사에서 하는 총재가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천천히 서두르 페스티나 멘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우구티누스 로마 황제가 천천히 서두르 모든 정책 결정할 때 이거를 제일 강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된다. 하는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KD 같은 데서는 최근에 그 내수 회복 속도가 너무 좀 느리기 때문에 네. 금융정책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해도 되는가. 저한테 이런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고 또 반대론자 주장도 칼럼을 거기다 실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안정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근원 물가가 5월달에 2.2%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 8월부터는 뭐 2% 뭐 거의 근접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아웃풋 갭이 거의 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적정 금리를 제가 추정해 보니까 뭐 추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시장 금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작년 그 12월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거든요. 네. 시장은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먼저 내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금리나 반대하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 이거 부채가 많다. 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국보다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다시금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은 또 우리 수입 물가 오르고 우리 물가 상승이 더 오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 시각, 경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혹시 아까 각 박사님 미국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인상도 학자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 인하하더라도 9월에 한 번 인하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네.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1년 전인가 아마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제 느낌에 정부가 뚜렷한 그 소위 말해서 뭐랄까 대중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고 정부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2,000조 돌파하고 기업부채 뭐 1,500조 막 이러니까 결국 금리를 인하한다면 선행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저의 그냥 총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금융위원이라 그러면 저는 저번에 이주열 하는 총재시죠. 금리를 먼저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를 짚으라면 여러 가지 뭐 내용 중에서 금리를 먼저 올렸다는 점에서는 제가 상당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5하고 5.5 사이에서 2%포인트의 금리 격차가 대한민국과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금리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격차 속에서 자본이 긴급하게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처럼 환율 문제라든지 돈에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유동성에 어떤 심각한 이탈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한테 금리 문제를 물으신다면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하면 적정 금리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어떻겠는가. 3.5 수준을 당분간 가져가고 미국이 금리를 9월 달에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현 상황에서 동결하고 그냥 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가 2%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지만 중반대에서 이게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 임금 문제를 놓고 보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고물가 현상, 고환율 현상, 고금리 현상, 뭐 3.5를 고금리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고에 이렇게 그나마 버티고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3.5도 적정 환율, 적정 금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굳이 하나를 더 백업 데이터로 말씀드리자면 IMF 때하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적자로 돌아서서 6개월째인가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경상수지 적자는 아니고 불황형 흑자라도 흑자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라든지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 수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가 방화벽이 설정이 돼 있어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환율 문제가 한 1,400에서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죠. 인하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시장에 이제 낙관적인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좀 절박함을 느끼게 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 그렇게 칼럼에 썼더니 저 부정적인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욕을 하면서 네 집 몇 채 사놨냐. 부동산 투자 전혀 안 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걸 교수님,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김영익 교수님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알거든요. 잘 안다는 말은 김영익 교수님 일기장을 다 뒤져보지는 못했는데 사회적으로 많이 봉사하시고 기부금도 많이 내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많이 알아요. 그리고 경제학자는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배우면서 그런 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다는 아니겠죠. 갭 투자 같은 건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갖고 예를 들어서 갭 투자 하는 분도 계시는데
겨우 뭐 한 채 정도 해가지고 막 찔려가지고 그럴 따름이고 두 채 이상 못 하세요. 근데 아까 부동산 경기 말씀하실 때 제가 사례 하나를 안 드렸는데 제가 어느 경제 단판에선가 어딘가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태가 나고 막차 중에 막차를 타신 40대 부부가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갭 투자를 10채인가 15채인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주면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40대 중반에 맞벌이 부부인데 10억짜리 되는 아파트를 10채 이상 매입을 했다. 근데 지금 이자가 높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 물론 뭐 그분이 대표적인 분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줘야 된다.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금리가 뭐 내리면 일부 그 집값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높고 아직도 렌트에 비해서 제가 평가해 보면은 저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전국 기준 한 10 내지 15% 아직도 가대평가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금리를 뭐 0.50% 정도까지 내려도 집값에 뭐 추세를 바꿀 건 아니고 큰 영향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집값을 분석해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주지만은 뭐 조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 소득 감소하고 집 살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의 그 주택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면 집값이 오른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중국 그 전기차 기사를 가져왔었어요. 요새 그 중국 전기차가 싸고 잘 팔리다 보니까 미국이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겠다. 그다음에 EU도 10%에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최대가 38%까지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 EU 외에 아시안 시장으로만 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저 미국 뭐 GM이나 테슬라 회장 같은 분들이 뭐 중국 전기차 나와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 들어오면은 미국 전기차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좀 부과한다는데 이런 측면하고 최근에 또 경제기사 한번 읽어보니까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그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켜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뭐 중국 전기차 뭐 이런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각각성 견해는 어떠신가요? 중국이 지금 골치가 좀 아프죠,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관련된 뭐 통계라든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말씀을 주셨으니까 김영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차가 밖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 아마 세계 내연기관 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 제조업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이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관세로 이렇게 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배경이 결국은 저는 정부 보조금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보조금이 뭐 CATL이나 BYD 같은 기업들이 그냥 성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는 전략.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많은 기술들을 빨리 따라잡는 전략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변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전환기에. 그래서 이제 기업의 CEO들의 뭐 3세대 총수들의 이제 손자급 되는 3세대의 경영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경영 전환의 전략의 패턴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던지고 하니까 미국, 유럽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 보조금을 막을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상계 관세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보고 저라도 만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 중간에 있는 대통령이 나와도 중국 차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조금에 상계하는 관세는 부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100%, 유럽이 38% 그래 버리니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미국과 유럽이 관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이제 대공황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관세율이 뭐 100% 넘고 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전기차라고 하는 모습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어떤 격변기, 판도 변화, 사이즈믹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 판도 변화에 저희들이 초입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는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중국차 봤습니다. 그렇죠. 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 직접 걸어다니는 차가 있거든요. 로봇. 이 로봇도 호텔이나 우리나라 저 공항 같은 데 가면 식당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로봇이 전부 중국 메이드 인 치나 거거든요. 청소기 로봇. 예, 그렇죠. 청소기로. 그러니까 전기차에 상응하는 모든 AI나 미래 디지털 산업의 주요 산업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이런 도전이 거센데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어제 뉴스에 현대기아차에게 칭찬해야 될 만한 일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도에서 IPO를 하겠다 그랬더라고요. 예, 인도 시장이 미래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현대 기아차를 아예 인도 기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전략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공격적이면서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수십 년 전에 진짜 수십 년 전입니다.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와이퍼에서 수많은 반도체 1,500개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제조보다는 소프트웨어도 강조를 해야 되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인프라가 없으니 그래서 삼성전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현지화하는 전략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전기차가 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어떻고 앞으로 미래 테슬라와 경쟁이 어떻고 이것도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구가하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정부 보조금과 공산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 경제 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닌 크리에이터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내는 국가 간의 대결 이렇게 가버리는 구도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 전기차 이슈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인도 가봤더니 거의 다 일본 차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저 현대차 전력 아주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손자들과 남자애 둘이 있는데 이렇게 남자애가 자동차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인도 뭐 아시아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가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가 돼가지고. 현대차 미래, 뭐 삼성전자 미래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현대차가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각수정 박사님 모시고요. 역시 늘 뵈도 제가 참 20년 넘게 뵙고 있는데 통찰력이 깊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미래에 대한 해안이 깊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가까이 계시면서 배우고 또 존경하고 그럽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인사이트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김영익 교수님 늘 반갑고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신체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30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김영익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숫자를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철학과 사상에 이견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폄하한다거나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언제든지 김영익 교수님께서 불러주시면 뭐 다른 열일 제쳐두고 와서
김영익 교수님 말씀 듣고 생각하시는 방향도 제가 한번 참조하고 저도 배우고 그런 훌륭한 모습을 제가 또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경제학을 처음 시작할 때가 사무엘슨 경제원론이라는 그렇죠.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옛날에 그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책 서문에 보면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다른 쪽으로 보면은 산양 머리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경제학이라는 거는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새 주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산양 머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뭐 어떤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판 좋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걸 이해하시고 합리적으로 비판하시면은 언제든지 저도 공부를 하고 제 생각도 뭐가 틀렸는지 뭐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25일 화요일이죠. 우리나라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우리 소비 심리가 좀 이축되었었어요. 1월에서 4월까지는 100 이상이었었는데요. 5월에 98.4였습니다. 이게 100 의미가 뭐냐면은 2003년부터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작성하는데요. 100이 넘으면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다, 이하면 비관적이다. 근데 5월 98.4로 10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거 가계가 과거 평균보다 좀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요. 과연 6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 4분기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도 별로 안 늘어나기 때문에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이거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6월 들어서 주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는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소비 심리 상승에 좀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우리나라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발표하죠. 역시 한국에서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심리는 상당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중소기업 심리는 지금도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차별화된 경기 회복이라는 것, 수출 중심의 차별화된 회복입니다. 아마 5월 PSI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최근에 과거에 보면은 미국도 S&P 500 주가지수하고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올라서도 소비 심리는 전반적으로 작년 8월 108.7을 정점으로 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지수 6월께 컨퍼런스 보드 거보다 조금 더 빨리 발표됐으면 65.6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하고 방향이 거기 같기 때문에 아마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별로 안 좋게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소비죠. 미국 GDP에서 소비가 6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 심리가 이축되면은 소비 증가세가 실제로 둔화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1분기 GDP가 27일 확정치입니다. 이미 잠정치가 1.3%였는데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애틀란타 연준이 GDP 나오라고 계속 예측하는데요. 2분기가 3.1%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2분기 전망치가 계속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일 날, 이달 말이죠. 통계청에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 보면은 특히 소비 측면에서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비가 안 좋았었습니다. 과연 6월에 소비가 증가할지 이걸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DI 같은 데서는 현재 경제를 평가하면서 수출은 좋고 내수는 상대적으로 안 좋다 그랬는데 최근에 기재부 경제동향 자료를 보니까 내수 소비가 서서히 증가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카드 소비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죠. 작년 4월을 저점으로 2월까지 올라가다 3월에 약간 떨어졌다 4월에 반등했는데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보다 한 20일 빨리 발표되는데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5월까지 올랐어요. 우리가 선행지수가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걸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월에도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선행지수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도 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만은 예, 선행지수를 봤을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5월 거는 좀 반등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데이터가 발표되면 제가 곧바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저녁인데요. 예,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돼요. 과연 미국 소비가 어떻게 예, 전개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미국 소비 지출 보면은 내구재하고 준내구재 소비 지출은 조금씩 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 개인 소비 지출에서 67%를 차지하고는 서비스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서비스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 연준이 물가 목표로 관심을 갖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죠. 이게 4월에 예, 2.7%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근원물가 2.8%였는데요. 과연 5월에 이것보다 좀 낮아졌을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그냥 헤드라인은 2.7, 4월하고 똑같고요. 근원은 4월 2.8에서 5월 2.7%로 좀 낮아집니다만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가를 이번에 그 FOMC 경제 전망에서 지난 3월 달에 올해 그 개인 소비출 물가가 2.4%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2.6%로 좀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미국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기에도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5월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게 저는 미국 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표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면은 제가 요약하고 그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경제 일정을 제가 직접 챙겨드릴 테니 앞으로도 김영희 들리는 경제 라디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들리는 경제 라디오 김영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